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가 생소하신가요? 아니면 친숙하신가요? 다양성을 위한 유성생식이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둘을 나누어 먼저 무성생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이 없는 겁니다.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새끼 낳고 싶으면 낳으면 됩니다. 10마리 낳고 싶으면 10마리 낳아도 됩니다. 낳기 싫으면 낳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낳아놓은 새끼들이 다 자기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가다 보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이르렀을 때 어떤 개체는 살아남고 어떤 개체는 굉장히 고생하고 이렇게 유전 정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같다면 어떤 한순간 그 모든 새끼들과 함께 부모가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성생식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이 무성생식과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명체는 다른 방법의, 다른 특단의 방법의 강구를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유전정보 반과 내 유전정보 반을 더하여 전혀 새로운 유전정보를 가진 개체를 만든 것이죠. 자식이 내 유전정보의 반만 닮은 겁니다. 식물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요. 바로 식물도 암꽃과 숫꽃이 있고 암술과 수술에서 바로 각각의 유전정보가 교환되어 실제로 새로운 개체, 유전 정보가 비슷하지만 반만 같은, 나머지 반은 다른 그런 형태의 새로운 개체,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답다고 그러는 꽃들이 모두 다 그 식물의 생식기입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펼치고 있지요. 그러나 화려하게 되어 있는 생식기, 다시 말하면 꽃은 번식할 가능성이 높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려하고 모양도 멋있고, 물론 거기에다 꿀도 딱 매달아 놓고 그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동물로 들어갈까요? 동물의 경우에는 난생, 알을 낳는 종이 있는가 하면 태생도 있습니다. 난생 중에는 체외수종도 있고 체내수종도 있지요. 짝짓기를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짝짓기 없이 암컷이 먼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정자를 수정시키는 체외수정 형태도 있죠. 잘 아시다시피 어류나 양서류는 체외수정이고 파충류나 조류는 짝짓기를 하는 난생이면서 체내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의 경우에는 체내수정을 하고 있죠. 당연히 짝짓기를 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포유류가 거의 모두 다 이 속에 들어가고 있지요.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 모든 동물들은 환경 변화에 몰살할 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유성생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간 이유는 바로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동물도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잡스럽게 배우자와 밀당을 하고, 그리고 어렵사리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번식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 보면 무성생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밀당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무성생식, 오늘 그냥 새끼 낳으면 됩니다.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짝짓기와 같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멀리 내다본 형태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혈액형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의 다양성 중에 혈액형도 그런 다양성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혈액형의 분포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혈액형은 이 퍼센트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대충은 A형, O형, B형이 30%씩 남짓, 그리고 AB형은 나머지 10%를 차지하고 있지요. 다양한 형태로 잘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나라가 있어요. 과테말라에 가보면 거의 O형이 95%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A형 남자, B형 여자 이런 거 따지고 계신가요? A형 남자, B형 여자 이런 성격을 혈액형으로 악착같이 구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과테말라에 가거나 거기에 전달되면 웃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95%가 O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혈액형으로 성격을 구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나라는 거의 아주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독일이 잠시 했다고 그러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아주 열심히 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구별하고 있지요. 일본에 있는 어떤 작가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혈액형에 따른 성격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그게 번역되어 나와 많은 사람이 읽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열심히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저렇게 서너 가지로 우격다짐으로 나누는 것은 일단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테말라에 가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미는 과테말라에 국한되지 않고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O형이 다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의 학자들은 잉카 제국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거의 다 O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바로 어떤 특정 질환이 O형에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O형이 그 질환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잉카 제국이 O형만으로 되어 있는 단일성 때문에 특정 질환에 의해 몰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성생식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조금 더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의 여러 가지 색깔들, 파란색은 O형이 90에서 100%에 이르는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넓은 에어리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형이 50에서 60% 그 이하, 그 정도 되는 퍼센트로 보면 좀 더 많은 퍼센트가 좀 더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남미나 중미 또 북미의 일단의 나라들 가보면 거기 가서 A형 여자, B형 남자 말하기는 좀 쑥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비만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남성생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양성,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점을 얘기하다 보니 혈액형의 다양성을 잠시 얘기했고 또 다양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보기 위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비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라고 그러는 아주 유명한 논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영어로 읽기에는 조금 벅차실 것 같아 제가 도표로 저 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마다 조금씩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장내 세균이 있는데 다양성이 조금 줄어드는 사람의 경우 비만이나 그에 따른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채식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드시다 보면 장내 미생물은 다양하게 자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고 바로 여러 가지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식단이 현대인에게 유리한가? 많은 책자들,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죠. 구석기의 식단이 현대인에게 건강을 부여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론 비슷한 그런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식단으로 계속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렇게 먹고 있었던 원주민의 한 형태인 마티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마티스 부족과 현대인의 대변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레포네마 속 균을 마티스 쪽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돼지의 위장관에 서식하는 그 균과 비슷한데, 이유는 바로 구석기 시대 식단의 억센 섬유성 식물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돼지들도 그런 걸 많이 먹고 비슷한 형태의 장내 세균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균이 없으면 구석기 식단을 현대인이 먹어도 그만큼의 장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 균이 그 식단의 내용물을 여러 가지로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구석기 식단이 현대인에게는 효과 없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논문에 적혀 있는 것인데, 저 균이 일단 현대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한다고 모든 게 다 이점이 얻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논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감자 마름병이라는 것 종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가 한번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었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47년에서 1856년 한 10년 남짓 아일랜드가 아주 큰 고통에 빠졌었습니다. 감자 마름병이라고 그러는 병이 돌았는데, 추측하시겠지만 감자의 어떤 걸리는 전염병인데, 아일랜드의 감자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이유는 아일랜드의 감자는 저들의 주식이었는데 램퍼라는 단일종이었습니다. 근데 저 램퍼가 안타깝게도 저 감자 마름병에 약했던 거죠. 그래서 감자가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인구 8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군요. 그리고 300만 명은 미국으로 이주하였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제 도피 비슷하게 이주를 한 것이죠.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저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때를 잊지 말자라는 취지의 저런 동상을 세우셨겠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99% 거의 100%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모두 캐번디시라는 단일종입니다. 껍질이 잘 까지고 속도 부드럽고 맛있고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종하여 우리 앞에 지금 캐번디시라는 종이 정말 먹기 편하고 맛있게만 그렇게 딱 모양을 갖추고 있는 바나나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감자 마름병이 아일랜드의 램퍼를 공격했듯 혹시
캐번디시를 공격하는 어떤 형태의 전염병이 있다면 우리는 99%를 전부 다 캐번디시로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에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바나나가 곰팡이에 의해 멸종될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한 논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읽긴 좀 복잡하시겠지만 캐번디시종이 곰팡이에 의해 자칫 잘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 다 멸종할지 모른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에만 그쳤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뉴스가 딱 떠버렸네요. 마른병에 이것도 감자 마른병 비슷하네요. 마른병의 일종인 신파나마병이 캐번디시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가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좀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바나나가 사라지고 나면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비싼 값에 바나나를 사 먹어야 될 테고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또 새로운 형태의 연구를 시작해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신파나마병의 강력한 새로운 종을 지금 개발 중이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흐름은 다양하지 않으면 어떤 한 형태로 획일화되어 있으면 생명 현상에서는 큰 단점일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선택을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려운 개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MHC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Major Histocompatibility입니다. 전혀 친숙하지 않죠?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MHC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체 내부의 범죄자 수배 전단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말인데도 진짜 친숙하지 않네요. 좀 더 들어가 보시죠. 부모의 유전자가 다를수록 자손의 전단지에 적힌 정보가 풍부합니다. MHC 2형 집합 수준이 높으면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유전자가 다르면 서로 다를수록 에이즈 감염이 덜 된다는군요. 혼혈이 좌우 균형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것도 다양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있었던 문장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다르면 다를수록 일단 여러 가지 형태의 면역 기능이나 나머지의 기능들도 유리하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MHC가 다르면 다를수록 유리할 것 같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베른 대학에 있는 베데킨트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남자 대학생 44명의 상의를 베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땀 냄새가 충분히 배게 한 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벗겨 44명의 그 상의 티셔츠를 여학생들에게 냄새 맡게 하고 호감이 가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MHC가 비슷한 두 학생은 결코 그 학생 것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MHC가 비슷하면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이죠. MHC 차이가 큰 남성들의 냄새에 더 큰 성적 호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지금 이 MHC에 의해서 이 베데킨트 교수가 얘기해 주신 것이죠.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동물과 인간이 짝을 선택할 때 관여하는 바로 유전자 집합인데 생쥐들도 실제로는 수컷이 풍기는 냄새를 통해 수컷의 MHC가 자신과 유사한지 판단하고 유사하면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지금 초록색과 까만색 쥐가 서로
눈이 맞은 것 같죠? 저기 있는 초록색 쥐는 영 천대받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MHC 유전자가 자신과 비슷할 경우 짝짓기를 회피한다라는 형태의 조금 아까 베데킨트 교수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죠. 성선택을 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결과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복제를 할 때, 유전자가 복제를 할 때 실수와 정확성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면 실제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지 못할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면 복제하듯 너무 유사한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일단 조금 실수하고 너무 정확하지 않은 그 사이의 줄타기로 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걸 써놨습니다. 너무 실수하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지만 너무 정확하면 다양성이 결여되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거의 서머리 해놓은 것 같죠? 원시 시대엔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낸 이런 내용도 논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 인류의 조상의 경우 생활 근거지가 있고 성별로 노동을 분담했으며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부류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노동도 분담하고 서로 이제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만 계속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그러면 단일성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전 질환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아마 집단이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딸아이나 여자나 남자가 다른 곳으로 다른 집단으로 이렇게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는 게 다양성에 관한 한 유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와 달리 여자의 치아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 토양의 미네랄 성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부족에 쫙 치아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쪽 에어리어에서 자랐고 나서 자랐던 사람이 아닌 그런 성분이 분석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딴 데서 시집을 온 듯한 정보가 바로 그 치아에서 발견된 것이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논문으로 알아내게 됐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미 그 다양성을 추구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관한 굉장히 큰 정보인 것 같죠. 여자는 나이가 차면 먼 곳의 다른 집단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논문은 결론 내고 있고 이 정도면 딱히 복잡한 유전학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이런 거 몰랐었어도 충분히 똑똑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